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강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좀 불안정한 상태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면 수업도 4월 20일 주간입니다. 그래서 11일 개강 예정이었는데 18일, 25일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여름방학은 없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수강하셨기 때문에 주차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 때 전달하지 못한 것은 교수님들이 더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더 구체적으로 핵심을 더 잘 이렇게 전달해 드릴 것이고요. 2주 지나면 이제 대면 수업하고 2주 지나면 중간고사, 그 다음에 과제물, 기말고사 이렇게 치르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재택 수업할 때 과제물 제출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강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니까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점수에 반영 안 됩니다. 모든 과대표는 그 성적 반영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수강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굉장히 부담 가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제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가지고 또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그 개념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 후반이죠. 그래서 1993년 의료사회사업으로부터 분화되었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이죠. 또 정신의료사회사업과 정신보건사회사업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사업, 정신보건사회사업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사업에서부터 분화된 것이 정신보건사회사업이죠. 이게 93년도인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정신건강사회복지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명칭도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1993년도에 이제 분화되어서 정신보건 사회복지 개념이 다시 형성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8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법이 그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법에. 그래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협회가 정신보건사회복지라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한국에서 발간된 정신의학사전에 수록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여기에 정신보건사회복지라 칭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념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요약된 거에 보면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이란 정신병원, 정신과 진료소, 종합병원 내 신경정신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전문치료 팀의 일원으로서 정신과 환자 또 그들의 가족관계를 가지는 특수사회사업 영역을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이제 정신과 환자 또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치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영역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확정될 자격증이 세 개가 있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것은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이 일정 기간 그 근무 경력,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그 연수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두 개가 또 있죠.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2022년도의 국가자격증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분석사. 여러분 사회통계를 잘 하시는 분은 통계조사하는 그 자료분석사도 도전해 보실만 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도전해야 됩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은 준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때로는 뭐 해도 되죠. 하지만 젊은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한 5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첫째는 환자의 질병에 영향을 준 가정환경, 사회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환자의 수용, 그리고 적응훈련,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집단상담과 가족상담하는 것. 그 다음에 퇴원과 퇴원 후에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할 일이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이제 의사, 이제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들과 함께 지역에서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는 그 사역을 같이 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 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정의 그랬습니다. 정의는 학자들마다 이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프렌치, 핑크, 피거산 이렇게 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도 보면은 정신질환자의 치료활동 또 집단치료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의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자아심리학, 사회학 이러한 지식과 또 방법, 기술들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활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집단치료를 하는 그런 활동 업무가 바로 사회복지다 이렇게 정신건강 사회복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거산의 퍼거산의 정의를 보면은 정신병 기관 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돕는 한 형태다. 또 그러한 사회복지 일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에 대한 지식과 사회복지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면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정신 그 의료와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뭐 심리학, 정신분석학, 자아심리학, 사회학 등을 말하겠죠. 이러한 지식 체계를 갖추고 또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실시하는 그것이 바로 퍼거산이 말하는 정신건강 사회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4년 미국 1954년 사회복지 영감에서 보면 정신건강 사회복지 사업은 정신의학과 함께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다. 이제 1954년 미국에서 사회복지 영감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키프 1960년 주장하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지역 내 정신위생을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 정서적 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진료소, 정신의학기관에서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나 또 그 흔히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보건 사업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바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키프가 말한 것과 프렌치, 그 다음에 핑크, 버거산 이런 학자들의 내용들은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읽고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구성 요소, 그 과정, 그런 것들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정신건강에서 그 이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는 어디냐, 또 어떤 그 문제 해결 과정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신건강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정신건강,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신보건,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업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사회적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진 그 어떤 성격에 의해서 사회적 역할이 불가능한 상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 대인관계가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업에서 진단하는 문제가 되겠죠.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업에서 이렇게 규명되고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상과 이상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2% 부족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도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이론과 지식과 또 우리의 노력과 스스로의 치료, 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화 중에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가 내부에 있죠. 근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사회적 관계에서입니다. 대인관계 때 이것이 표현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나 대화하거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나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죠. 서로 그것을 드러내고 대화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서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그런 관계가, 성숙된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치요, 그게 불편한 것이요, 창피한 것이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끌어안고
이해하고 또 대화로서 치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들을 치유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흉 보는 것이 아니라 흉이 오히려 측은히 여겨지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기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는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뻔하죠. 정신병원, 진료소, 아동지도 상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또 정신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이죠. 정신보건시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클라이언트를 치유하는 장소가 되겠죠. 이러한 기관들에서 활동하는 분이 바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장소 말고도 건강한 사람들이 조금씩 어떤 결핍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서로 발견한다면 서로 돕고 서로 치유하고 또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없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과 또 그런 활동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고 치료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구성 단위로서 구성원으로서 결핍된 경험에 의해서 생활 학습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성장 과정에서 욕구 충족을 할 수 없었고 결핍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겠죠. 제가 정신건강론에서 잠깐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정신건강론도 함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0세에서 3세 사이에 인간은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그게 애착이론이 있습니다. 애착이론. 그래서 애착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수강하시고 정신건강론도 잠깐 수강하시면 이 부분은 그것으로 이제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임 분담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훈련들. 이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퇴행된 행동의 억제, 또 규범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민주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 또 현실지향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민주적 생활을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과정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목적.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하는 그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통받는 그 환자의 정신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어떤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기능을 그분이 사회적 기능,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업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4가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문제, 그 문제는 무엇이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업이 보는 문제, 그 다음에 그들을 케어하고 치유하는 장소, 또 그들을 치유하는 그 어떤 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이 목적은 두 가지죠. 크게 사회화 시키는 것, 그분들을 사회화 과정을 밟아서 사회 구성으로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환자의 그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개념이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교재하고 강의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크게 큰 2번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가치는 뭐냐? 앞에서는 뭘 살펴봤습니까? 개념이었죠. 개념. 정신보건사회복지는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봤고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개인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분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의 행동도 결정이 되는 거죠. 건실한 건강한 가치를 가지면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건강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행동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침이겠죠. 가치는. 그래서 내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가치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처소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역시 가치를 전제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 독특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지닌 것에 대한 개인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 모두 다르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럼 보기 싫어. 미워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는 공정할 수 없습니다. 공평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화가 나고 스스로 사회 적응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로서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지거나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저런 분도 있네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행동할 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교과서가 되고 그게 견본이 되어서 사례가 되어서 내 행동을 이렇게 통제하고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성격과 기질과
취향과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독특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스스로 자기 결정에 대해서 그 신념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선택하네. 저러면 안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추구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다 틀린데요. 그래서 다양하고 독특한 그런 인간의 그 개체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양보하고 수용하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꼭 불협화음 같지만 합창도 서로 다른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 아름답게 들리죠. 그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죠. 그처럼 우리 사회는 불협화음이지만 안정된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꿈을 갖고 갈 그 의무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편향된 생각 또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그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전문직으로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그 가치 기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기준은 우리가 두 가지죠.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일이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그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내가 이 두 가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격이나 생각이나 기질이나 판단이나 경향이 다 다릅니다.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진시키고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회복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이 그 공동체의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이렇게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그러면 이 두 가지 앞서 얘기했던 그 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시면 안 될 겁니다. 먼저 다 치유된 다음에 거기에 뛰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일과 셰퍼 학자가 이야기했죠. 인간을 선호해야 하는 가치, 그 다음에 인간을 선호하는 결과로서 가치, 인간을 다루기 위해 선호하는 수단으로서 가치, 이렇게 세 가지 사회복지사가 공유해야 될 가치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인간이 선호해야 될 가치가 뭐냐? 인간이 선호해야 될 가치. 아까 제가 했던 말을 대입시킨다면 인간이 선호해야 되는 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게 선호해야 될 가치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냥 따지고 미워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본인만 손해일 거예요. 그 사람 몰라요. 미워하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만 손해죠. 마음의 스트레스의 상처가 될 겁니다. 또 인간을 선호하는 결과로서 가치. 인간을 선호하는 결과 뭐예요?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가치. 또 인간을 다루기 위해 선호하는 수단이 뭐냐. 그런 가치. 이런 것들.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넘어가고 공동의 그 삶의 질을 행복한 어떤 인간관계, 인간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마 간과 쓸개를 빼놓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지녀야 될 그 가치 기준, 그분들이 지녀야 될 성품과 기질과 그분들이 해야 될 정보의 양,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해야 될 역량,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품,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에서 필요한 가치 개념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크게 두 개를 우리가 중점으로 살펴보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지만 거의 뭐 내용들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개념에 관련된 거, 개념에 관련된 거는 정체성이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그 어떤 개념을 보면은 그 사업의 주된 그 내용에 대한 그 개념 정리는 결국은 정체성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될 정체성, 그 개념이죠. 정체성은 오늘 가치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안에 이 가치에서 나오는 그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의미가 되고 개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가치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양륜, 쌍륜이죠. 같은 바퀴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제 전달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부여돼야 되죠. 권한 부여. 그 다음에 강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권한이 부여되고 최대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유임돼야 되고, 또 파트너십,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건강사회사업은 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와 간호사와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 이것은 잠재적인 역량,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클라이언트 내에 있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회복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 환경 문제에 대해 원인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기에 강점은 쌍방으로 봐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케어하는 또 사회복지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권한이 부여돼야 되고,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지 또는 인정해 줘야 되고, 또 팀워크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점, 클라이언트 문제가 어떻게 어느 기점에서 해결될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데 초점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거 이제 중복되는 거죠. 첫째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 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부여되는 거, 허락해 주는 거, 허용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또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그 역량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원조해 주는 관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담자 중심 상담과 유사한 거죠. 내담자 스스로 클라이언트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 내용은 어떤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 이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가치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지원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책에 없습니다. 강의 안에도 없는 내용. 마지막 뭐예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대인관계 스타일, 이 모든 거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지 않는 거. 그것까지도 존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편협한 그 생각, 또 너무 주관이 뚜렷해서 용납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속상한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부족함을 위해서 붙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노력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은 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진짜 좋은 세상이 오게 될 것이고 그 개인적으로 이걸 노력하면 개인이 속한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우리가 다시 대면 수업 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 대충 영상으로 여러분 편지를 띄우고 수업 시간에 보충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양이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또 제가 더 긴장되고 열심히 저도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더 저도 2-3번 읽어보고 공부한 이후에 이제 촬영에도 임하고 또 만나서도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정리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